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국은 인근에 있는 두 국가 중국, 일본과 저 먼 옛날부터 복잡 다단한 관계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를 식민지화했던 일본과는 그 히스토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우리가 침략을 당했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일본으로 원정을 떠난 적도 꽤 있답니다. 향후 한국과 일본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일본과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를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신석기 시대에 농경을 시작하고 청동기 철기 시대에 이르러 문명과 국가를 만들며 나라의 형태가 점차 발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일본은 섬나라이다 보니까 중국과 한국에 비해 발전 속도가 더디고 문화도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일본이 문화적으로 문명화되려면은 중국이나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전파에 많은 부분을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들 중 일본과 처음으로 교류의 물꼬를 튼 국가는 의외로 가야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관과야인데 지금의 경남 김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인 이유로 일본과 가장 접촉을 먼저 시작하기 유리한 조건이었죠. 김해가 낙동강 하류에 있다 보니까 내륙의 자원들이 집산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바다로 나가서 수출이 가능하죠. 가야는 일본, 낙랑 등과 중개무역을 하고 특히 철을 수출하면서 고대시대 남해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바다 상권이 형성되었고, 심지어 이때 그 철이 화폐 역할을 할 정도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가야의 철기 문화를 일본이 적극 받아들여 일본이 이때 철기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고대시대 일본은 어느 한 국가가 일본 전체를 다 차지하는 형태가 아닌 쿤이라고 불리는 여러 작은 정권들이 일본 전체에 두루두루 분포해 있었습니다. 이 중 야마타이 쿤이가 가야의 철기 문화를 적극 수용하며 가장 강력한 쿤이로 거듭났고 4세기 초 야마토 정권으로 발전 확대됩니다. 그런데 4세기경 김해의 가야 그 위세가 급격히 하락하게 되는데요. 고대 한국에는 낙랑군 대방군이라는 중국 괴뢰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세기에 낙랑군 대방군이 고구려에게 해체당합니다. 그간 낙랑군 대방군과의 무역에서 고대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던 가야였는데 낙랑 대방군이 무너지면서 가야는 그 창구를 잃게 됩니다. 하필 이 시점에 고령, 합천, 의령 등 해안이 아닌 경북 내륙에서 새로운 국가들, 특히 고령의 대가야가 부상합니다. 육로 교통도 개발이 되고 경북 내륙의 국가들이 직접 철산을 개발하며 이 철기 교역의 새로운 요충지를 형성하거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김해의 가야를 통해 선진 문물과 철기 문화를 수용하던 야마토 정권도 주요 바이어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본인들도 경제적으로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야마토 정권에게 가야가 아닌 새로운 파트너가 등장하니 바로 백제였습니다. 일본의 야마토 정권은 4세기 때 아마 백제의 근초고왕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 처음 백제와 교류를 시작하며 이젠 백제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웃긴 건 역사서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신화집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일본 측 고자료, 일본 서기를 보면은 4세기경 야마토 정권의 진구 황후가 한반도 남부를 평정했다고 묘사를 합니다. 4세기에 김해의 가야가 약해진 건 369년 일본의 진구 황후가 군대를 이끌고 가야를 비롯한 경상도에 있던 소국 7개국을 평정했다고 하죠. 그렇게 가야 7개국을 평정한 뒤 진구 황후는 백제왕과 백제왕을 보필하던 장군 목라근자를 만났는데 진구 황후의 일본 군대가 백제와 연합하여 남만이라고 불리던 전라남도 강진까지 진출한 뒤 그 지역을 백제왕에게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일본은 야마토 정권과 백제의 첫 만남을 이딴 식으로 왜곡하고 있으며 일본 구구 사람들은 곧대로 믿습니다. 일본 서기에서 말하는 진구 황후가 만났다는 백제의 왕은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4세기 근초고왕인데 실제로는 근초고왕이 경북 경남 인근에 분포하던 가야와 가야 소국들을 평정하고는 국가는 살려두되 백제의 속국으로 소속시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는 근초고왕의 업적을 진구 황후의 업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반대로 진구 황후의 업적을 한국에서 근초고왕의 업적으로 바꾼 건 아니냐고요. 일본 서기에는 일본 병력이 가야 7개국을 평정한 과정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경북 지역에서 출발해서 밑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정벌하러 왔다면 남해안에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야지 어떻게 경북 지역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냐는 겁니까? 반면 수도가 서울이었던 백제 입장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일본 서기에서는 진구 황후가 남쪽의 오랑캐라고 쓰여진 이 전남 강진을 점령해 근초고왕한테 선물로 줬다고 하는데 일본 기준 전라남도 강진이 어떻게 남쪽입니까? 북쪽이지.
하지만 백제 기준에서는 강진이 남쪽은 맞죠. 그러니까 4세기 진구 황후가 한반도 남부를 평정했다는 건 백제 근초고왕의 업적을 뺏어온 것이며, 더 말도 안 되는 거는 일본이 이후 경남 김해에 임나 일본부라는 통치기구를 만들고는 한반도 남부를 식민 통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임나라는 기구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 측 자료인 광개토 대왕 릉비를 보면은 임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4세기 처음 관계를 맺었던 백제 가야 일본의 야마토, 세 축은 이후로도 계속 상생의 길을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5세기에 접어들면은 세 나라가 신라를 심하게 압박합니다. 신라를 압박한다는 건 신라가 동맹관계에 있던 고구려를 건드리는 것이었으며, 5세기에 한반도를 호령하던 광개토 대왕이 나섭니다. 광개토 제왕 릉비에는 광개토 제왕이 기병과 보명 5만 명을 보내 신라에 침입한 백제 가야 외 연합을 임나 가야까지 내쫓으니 그들이 곧 항복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인들 스스로가 임나 가야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가장 유력한 설은 임나 가야는 한반도 남부 전체를 식민화해서 통치하던 기구가 아닌 가야와 그 소국들만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였고, 임나 가야의 운영 주체는 일본이 아닌 백제라는 주장입니다. 실제 가야와 인근 소국들은 백제의 관리를 받은 게 맞고요. 단 백제가 운영하던 임나 가야에는 일본인 용병부대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백제로부터 갖가지 문화적 경제적 지원을 받는 대가로 백제에게 군사적 증원을 해준 겁니다. 외교는 무조건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한편 5세기 광개토 대왕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일본의 야마토 정권 등 한반도 내 전쟁이 격화되고, 가야와 그 소국들은 고래들 싸움에 자꾸 새우들 등만 터지니 내륙 지방의 가야 사람들과 경남 김해에 있던 원래 가야 사람들 상당수가 전쟁을 피해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대부분 지배층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가서 자기들만의 정착촌을 일구었을 것이고, 문명 발전이 많이 뒤처져 있던 일본에 자연스레 선진 문물을 전파하는 문화 교류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던 거죠. 일본인들은 고대 시절 중국이나 한국에서 바다 건너와 선진 문물을 전래해준 외국 집단들을 도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중국보다는 한국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첫 도레인은 가야 도레인들이었습니다. 중국 측 기록을 보면 일본은 4세기 말까지 소와 말이 없었다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5세기경 넘어간 가야 도레인들이 소와 말을 처음 일본에 소개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무덤 제조 방식도 알려주었죠. 특히 가야인들은 토기 굽는 기술이 아주 우수했는데 토기 제조 기술까지 전래되었답니다. 일본에서 출토되는 토기들 중에서 이 한국에서 출토되는 가야 토기들과 매우 유사한 토기들이 있는데, 이를 스에키 토기라고 합니다. 스에키란 철이란 뜻이며, 스에키 토기는 철처럼 단단하고 강한 토기라는 뜻이죠. 가야 도레인들이 주로 도착한 지역은 후쿠오카와 오사카였답니다. 신라 이야기를 안 했네요. 일본이 처음 교류에 물꼬를 튼 건 가야였지만 신라가 백제보다는 일본과 연을 먼저 맺었습니다. 그게 악연이었다는 게 문제죠. 경주에서 출발한 신라는 점점 국토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경남 해안까지 진출하자 일본 해적들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라 초기에 일본 본토에서 넘어오는 이 해적과 정육은 그 사이 애매한 존재들이 경남 해안가를 자주 약탈했습니다. 점점 해안가 약탈에서 내륙까지 들어왔고 신라와 일본의 충돌이 되게 잦았습니다. 3세기 참다 폭발한 신라의 14대 유래 이사금 때 정벌군을 보내 지금의 간사이 지방의 아카시시를 공격하니 한국 역사상 최초의 일본 원정이었죠. 정사 삼국사기에는 계획만 했을 뿐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른 모든 야사에서는 실제 가서 큰 전공을 세웠다고 나옵니다. 비단 한국 측 기록뿐 아니라 나중에 임진왜란이 끝이 나고 조선 사신들이 일본을 방문하는데, 그때 사신 일부가 유래 이사금 때 신라가 일본을 침공한 적이 있다는 일본 측 기록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일본과 신라 사이의 갈등의 골은 일본의 잦은 침략으로 더 번졌고, 정점을 찍었을 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5세기 때 백제 가야와 연합해서 신라로 쳐들어왔을 때였습니다. 당시 신라의 뇌물마립가는 수도를 나와 북쪽 국경 지역까지 도망을 쳤고 고구려의 광개토 제왕에게 도움을 요청해 일본군을 쫓아낼 수가 있었죠. 이후 18대 실성마립간 때의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왕은 외인이 대마도에 병영을 설치하고 무기와 군량을 쌓아두고서 우리를 습격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그들이 이를 일으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예군사를 뽑아 적의 진영을 격파하고자 하였다.
결론만 말하자면은 신하들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신라는 늘 일본 원정을 어느 정도는 고려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듯 고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에 가야까지 서로 싸우며 각축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본도 이 판에 늘 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싸움이 격해지면서 일본도 이 판에서의 비중이 더 커집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7세기 한국의 삼국 통일전쟁은 일본에게도 엄청난 역사의 전환점을 초래했는데요. 일본의 델리시에 있는 이소노 카미 신궁에 칠지도라는 신비스러운 검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국보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 델리시는 옛 야마토 정권의 세력권이었으며 칠지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XX4년 X월 16일 병호 정약년에 100번이나 단련된 철로 된 칠지도를 만들었다. 모든 병해를 피할 수 있으니 마땅히 공손한 제후 왕에게 줄만하다. 선세 이래 이러한 칼이 없었으니 백제 왕세자 기생성음이 외왕을 위하여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라. 이로 말미암아 백제의 근초고왕이 야마토 조정에 칠지도라는 영험한 신무를 하사해 주었으며 당시 백제는 일본의 야마토 조정을 동맹국이라기보다는 백제보다 아래에 있는 제후국 정도로 여겼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일본 일부 사람들은 근초고왕이 백제의 칠지도를 하사한 게 아닌 바친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어느 지역에서도 고대 사회에서는 칼 혹은 검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사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다만 칠지도에 새겨진 글귀에 정확한 연도가 지워져 있어서 시기성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근초고왕이 하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아직기와 왕인 두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학창시절 배웠던 교과서에서는 근초고왕 때 아직기가 말 두 필과 제철 기술을 일본에 전파해 주었다고 하며 근초고왕의 아들인 근구수왕 때는 아직기와 왕인이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노노와 천자문을 전파해 주었다고 배웠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왕인의 가 무덤을 만들고 기리는 곳이 있으며 왕인의 고향이라고 알려진 전남 영광에서는 왕의 축제까지 있다고 하는데 아직기와 왕인이 실존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한국 측 기록에서는 그 어떤 기록을 뒤져봐도 아직기와 왕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 흔적을 짐작해볼 만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으며 그렇다면 어쩌다 아직기와 왕인이 나왔느냐 하면 일본 측의 억측으로 얼룩진 일본서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극우사학계에서는 왜 한국은 일본 석인의 임나 일본 부설은 부정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아직기와 왕인을 인정하느냐며 반박해오기도 하죠. (5세기에) 접어들면 광개토 대왕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일본의 야마토 정권 사이의 전쟁이 치열해지는데 이때 백제는 광개토 대왕과 싸우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군대를 지원받아 거듭 고구려를 공격했으나 광개토 대왕에게 깨지기만 했고 광개토 대왕이 5만 병력으로 가야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가야인 다수가 일본으로 넘어가 도레인이 되어 여러 문물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은 광개토 대왕의 아들 외교의 달인 장수왕 때 처음 고구려와 야마토 조정이 수교를 맺었고 장수왕에게 수도 서울을 빼앗긴 백제는 부랴부랴 지금의 충남 공주인 웅진성으로 천도하는데 이때 백제의 국력이 크게 약해지면서 백제는 더더욱 일본 야마토 조정과 서로 의지하는 경향이 커집니다. 백제는 부요곤지라는 왕족을 대일본 전담 외교관으로 삼으며 두 국가는 계속 친선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당시 백제는 귀족들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했는데 국왕과 왕족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정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야마토 정권과의 외교력이었거든요. 6세기경 백제 25대 왕 무령왕은 부요곤지의 아들로 부요곤지가 일본에 있던 시절 후쿠오카 북쪽의 카카론 오시마에서 출생을 했으며 513년과 516년 일본의 백제 문화를 전파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무령왕과 왕비의 관을 분석해보니 이 관의 재료가 일본에서 많이 나는 금송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금송은 매우 단단하고 습기에 강하여 일본에서는 신성시되며 불단과 지배층의 관제로만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확실히 백제와 일본의 문화 경제적 교류가 남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무령왕의 뒤를 이어 백제 26대 왕이 된 무령왕의 아들 성왕 때는 귀족 노리사치계를 일본에 보내 불상들을 하사해주며 처음으로 일본의 불교를 소개해준 국가도 백제였습니다. 성왕은 노리사치계와 더불어 와박사, 경사 등 많은 기술가들과 유학자들을 파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왕이 불교와 더불어 여러 문물들을 보내준 시점이 신라 진흥왕이 백제 성왕을 배신해 한강을 꼴깍 다 삼킨 이후이면서 백제 성왕이 신라 진흥왕에게 반격하러 가기 이전 시점입니다. 그래서 성왕은 이런 대전쟁을 앞두고 선진 문물을 야마토 조정에 보내주는 대가로 군사적 원조를 받은 것이 아닐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백제의 성왕은 신라의 진흥왕에게 패배하고 전사합니다. 그간 백제가 가야의 보호국으로 있었는데 백제가 고꾸라지면서 남아있던 가야 전부 신라에게 병합되며 멸망해버렸습니다. 이때 가야의 유이민들이 대거 또 일본으로 넘어가기도 했죠. 백제가 전해준 불교는 야마토 조정에 불러일으킨 파급력이 컸습니다. 백성들이 믿기도 참 좋고 또 통치 이데올로기로도 사용하기 딱 좋은 게 불교였죠. 그래서 한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도 중앙 집권화하는 과정에서 불교부터 공인한 것이고요. 백제 성왕이 불교를 전달해준 이래 일본은 여러 창구에서 불교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쇼토쿠 태자라고 일본의 31대 천황 요메이 덴노의 둘째 아들이 특히 이 불교에 심취해 있었는데 백제의 승려 해총과 고구려의 승려 해자를 초청해와 스승으로 삼을 만큼 쇼토쿠 태자는 불교 수용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더불어 610년 고구려의 영양왕은 담징이란 승려를 일본에 보내주어 종이, 멍, 방아 등의 제작 기법을 알려주었다고 하며 그림에도 능통했던 담징은 나라시에 있는 호류지라는 절에 근당 벽화를 그려주었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백제의 해총, 고구려의 해자, 그리고 담징은 모두 한국 측 기록에는 없는 사람들이며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인물들이고 담징이 그렸다는 호류지 근당 벽화는 지금까지 남아있어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온 적도 있는데 지금 전해지는 이 근당 벽화는 나중에 그려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 등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미스테리가 더 많답니다. 또 일본 서기에만 등장하는 인물로 백제의 아좌태자가 있는데요. 일본에 처음 불교를 전해준 성왕의 아들이 위덕왕, 그리고 그 위덕왕의 아들이 아좌태자입니다. 아좌태자는 일본과의 외교를 담당하며 쇼토쿠 태자와 친하게 지냈고 쇼토쿠 태자의 초상화를 그려준 것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야마토 정권은 쇼토쿠 태자를 앞세워 백제와 고구려를 통해 불교를 적극 수용하였지만 일본은 토착 종교가 또 유독 강하지 않습니까? 불교 전례를 두고 불편해하던 세력도 있었습니다. 당시 야마토 정권의 조정은 모노노베시와 소가시 두 세력이 연합해 주도하고 있었는데 백제에서 전래된 불교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소가시는 불교 수용을 주장한 반면 모노노베시는 불교를 거부했습니다. 두 세력의 갈등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왕이 계승 분쟁까지 얽히면서 소가시와 모노노베시 사이 대규모 내전이 발생했고 불교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소가시가 승리하며 쓰이코 천황을 옹립했고 쇼토쿠 태자가 섭정을 맡으면서 일본은 공식적으로 불교를 공인합니다. 이후 쇼토쿠 태자는 더더욱 문화 개방의 문을 열었고 중국과도 적극적인 외교를 하였으며 소가시와 쇼토쿠 태자는 최초의 사찰인 아스카데라, 시텐노지, 호류지 등을 발원에 창건하였는데 이 모든 사찰들은 전부 백제에서 파견한 기술자들이 설계해준 것들이랍니다. 호류지에 소장하고 있는 관음 불상이 있는데 백제 기술자들이 만들어주었다고 해서 이름부터가 백제 관음상이고 최고의 조각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백제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면서 고구려와 중국으로까지 창구가 확대되며 일본의 불교 미술이 꼽힌 이 시기를 6에서 7세기의 일본은 아스카 시대라고 하며 아스카 시대를 개창한 장본인은 누가 뭐래도 일본의 쇼토쿠 태자와 그를 외교적, 기술적, 문화적으로 지원해 주었던 백제였죠. 신라와도 아무런 교류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리적 다툼이 유독 많았지만 신라가 가야까지 먹고 나름 강대국으로 거듭나면서 신라도 최소한의 외교는 일본과 오가며 문화를 전파해주기도 했는데 특히 신라는 배 만드는 조선술과 제방을 만드는 축제술을 전파해 주었습니다. 이 기술에 힘입어 배와 제방을 만들며 연못, 그러니까 저수지를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아스카 시대의 연못을 한인의 연못이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신라와 백제가 적국으로 있는 이상 일본과 신라의 동맹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었습니다. 642년 백제의 의자왕이 신라 국경지대의 대하성을 함락시키며 신라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중요한 성을 뺏긴 것도 문제지만 당시 대하성에는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있던 것으로 봐서는 대하성은 김춘추의 영향권 안에 있던 성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신라 조정 내 토착 귀족들은 김춘추를 늘 벼르고 있었고 대하성이 백제 의자왕에게 넘어가면서 김춘추는 심각한 정치적 결함과 실책이 생긴 거죠. 김춘추는 사태를 만회하고자 먼저 고구려에게 넘어가 동맹을 제안하지만 거절당했고 다음에는 일본으로 넘어가 동맹을 제안합니다. 김춘추가 일본으로 가 있을 때 수도 경주에서는 신라 토착 귀족들이 비담을 내세워 반란을 일으켜 선덕 여왕을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이 비담의 난은 김유신에게 토벌당합니다. 이 비담의 난 이후에 김춘추가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일본 측 기록에는 김춘추가 훌륭한 풍채와 세련된 화술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러나 김춘추가 일본에서 뭘 하고 뭘 얻어내왔는지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확실한 건 직접적인 동맹을 맺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춘추는 당나라로 넘어가 비밀리에 나당 동맹을 맺고 본인이 태종 무열왕으로 즉위한 이후 660년 일본의 오랜 파트너였던 백제가 나당 동맹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백제는 순식간에 멸망당했지만 남아있던 백제인들은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했고 일본은 이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하며 일본도 삼국 통일전쟁에 끼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645년 시기적으로는 당나라와 고구려가 처음으로 맞붙어서 안시성에서 당나라가 패전해서 돌아가던 그 해에 일본의 야마토 조정에서도 아주 큰일이 있었습니다. 소가시의 불만을 품은 왕족 나카노오의 황자와 반소가시 일파였던 나카토미노 카마타레가 힘을 합해서 소가시 세력을 축출해낸 뒤 나카노오의 황자는 자신의 삼촌을 코토쿠 덴노로 옹립합니다. 천황은 코토쿠 덴노여도 실권자는 나카노오의 황자였으며 나카노오의 황자는 새로운 정치개혁, 이른바 다이카 개신을 발표합니다. 다이카 개신은 기존의 친백제 노선보다는 친당나라 노선을 표방하며 이른바 율령체제라는 당나라로부터 중국식 정치체를 수용하겠다는 정치적 개혁이었죠. 그러나 본인이 천황인데 조카가 실권을 품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은 코토쿠 덴노는 나카노오의 황자와 정치적 대립이 발생하는데 거의 모든 호족들과 신하들이 다 나카노오의 황자를 따랐던 겁니다. 코토쿠 덴노는 고립되었고 이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654년 사망합니다. 나카노오의 황자는 이전 천황이었던 어머니 사이메이 덴노를 다시 옹립시켰습니다. 정권을 다시 쥔 나카노오의 황자는 다시금 친백제 노선을 표방했습니다. 다이카 개신 때의 친당나라 노선은 자신보다는 삼촌 코토쿠 덴노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토쿠 덴노까지 없어져 이제 권력의 독보적 1인자가 된 나카노오의 황자는 백제와 친선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는 가운데 660년 신라와 당나라 동맹군이 백제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백제 멸망은 일본의 야마토 조정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간 오랜 파트너였던 백제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백제 멸망과 동시에 백제 부흥운동이 전개되죠. 지금의 충남 예산인 임존성에서 한때 좌평을 역임했던 복신이 승려, 도침과 함께 백제 전역의 부흥 항전을 자극하면서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복신은 일본의 서신을 보내 구원병을 요청했고 일본의 나카노오의 황자와 사이메이 덴노는 적극적으로 백제 부흥을 돕겠다는 입장을 보냈습니다. 이 시기 661년 사이메이 덴노가 사망하고 이제 나카노오의 황자가 차기 천황으로 즉위할 순서였는데 나카노오의 황자는 백제를 부흥시키기 전까지는 자신도 즉위하지 않겠다며 백제 부흥 전쟁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나카노오의 황자는 일본에 있던 백제 왕족 부여풍을 우선 임존성의 복신에게 보내주기로 합니다. 왕족이 있고 없고는 부흥운동의 정통성 부분에서 차이가 크잖아요. 661년 2월 복신은 군대를 동원해 백제의 옛 수도 사비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나라군의 거센 공격에 반격하지 못하고 다시 임존성으로 후퇴해야 했고 때마침 신라 지원병들이 도착해 백제 곳곳을 초토화시켜 나갔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백제의 성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충남 서천인 주류성이었습니다. 복신과 도침은 주류성으로 근거지를 옮겼고 이때부터 주류성이 백제 부흥운동의 전진기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임존성에서는 흑치상지 장군이 계속 남아 성을 지키며 임존성에서 부흥운동을 계속 전개합니다. 당시 망한 백제를 관리하던 당나라 측 장수가 유인궤였는데 유인궤는 사비성보다는 지금의 충남 공주인 웅진성이 백제 부흥군을 진압하기 더 용이하다고 판단해 근거지를 웅진성으로 옮겼고 이게 바로 웅진도독부였습니다. 그리고 661년 9월 일본에서 부여풍이 주류성에 도착했습니다. 복신과 도침은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으며 백제 곳곳에서 백제가 부흥했다며 백제의 지방 세력들은 주류성을 백제의 새로운 수도로 여기며 백제의 세력이 다시금 불이 붙는 듯 했습니다. 거기에 나카노오의 황자도 조만간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주류성에선 예기치 못한 내분이 발생하면서 어둠의 징조가 깔립니다. 도침과 복신 사이에 전쟁의 방향성에 대해 이견이 갈리더니 부흥운동군의 주도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결국 도침은 복신이 보낸 암살자에게 살해됐죠. 도침의 세력까지 포섭한 복신은 백제 부흥운동의 리더 겸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복신을 우러러봤고 또 모두가 복신을 따랐습니다. 여기에 복신에게 부여풍은 질투심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부여풍이 왕이지만 권한과 권력 그리고 인기까지 전부 복신이 다 독차지하고 있고 본인은 왕이지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부여풍도 복신이 부른 거고 복신이 추대한 왕이다 보니까 복신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여풍의 피해의식도 작동한 것이 부여풍은 오랫동안 일본에 있느라 백제 본토에 대한 영향력이 전무후무했습니다.
반면 평생을 백제에 살며 부흥운동을 주도하던 복신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컸던 거죠. 당시 주류성 백제 부흥운동군에는 복신 및 백제인들과 부여풍 및 그를 따라 들어온 일본 장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 사이가 그렇게 좋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부여풍은 왕에 대한 자의식 표출을 위해 주류성이 복신의 근거지라는 이유로 지금의 전북 김제인 피성으로 세력지를 옮기기로 합니다. 명목상은 피성에 식량이 많이 쌓여있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복신과 그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부여풍의 노골적인 의도가 있었습니다. 662년 12월 피성으로 옮기기는 했으나 663년 2월 신라군의 공격을 받아 다시 주류성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컴백했던 거죠. 복신에게서 주도권을 뺏어오려고 했던 부여풍의 의도는 실패했고 그럴수록 복신에 대한 부여풍의 불신과 갈등은 고조되어 갔습니다. 부여풍이 기대를 거는 건 조만간 일본이 보내준다던 지원군이었습니다. 복신도 왕이 자신을 꺼려하고 언젠간 자신을 제거하리라 예상을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복신은 부흥군 내부에 분열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부여풍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수를 친 건 부여풍이었죠. 부여풍은 군사들을 보내 복신을 기습 체포하였고 바로 처형시켰습니다. 여기서 부여풍은 복신의 목을 잘라 소금에 절인 후 효수해버렸습니다. 당연히 복신을 따르던 수많은 지방 성주들이 부여풍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663년 3월 일본에 가미스케 누노 기미와카코가 이끄는 27,000의 일본군이 도착합니다. 이후 일본에서 추가적으로 1만 명과 5천 명을 두 차례 더 파견했다고 하는데 이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에 당나라는 7천여 명의 지원군을 웅진으로 파견하였고 신라 측에서는 문무왕이 직접 신라 장수 28명을 데리고 웅진으로 떠났습니다. 당나라 장수 중에서는 의자왕의 장남 부여융도 있었고 신라 장수 28명 중에는 김유신도 있었습니다. 다시 모인 나당 연합군은 6해군으로 나누어 주류성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육군은 주류성으로 직공하고 수군은 백강을 타고 오면서 일본의 수군과 싸운 이후 육군에게 군량을 수송하기로 합니다. 8월 17일 당나라 수군 170여 척이 먼저 백강을 차지하고 진을 친 채 일본 수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백강이 어디냐면은 지금 충남 서천에 가면은 장항 스카이워크라고 있는데 이 전망대에서 보이는 바다입니다. 딱 황해에서 강으로 들어가는 입구죠. 일본 수군 400여 척은 백제 기병의 언덕 엄호하에 서서히 강을 따라 당나라 군함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8월 27일 일본 수군도 금강에 도착했고 일본 수군은 빠른 기동력을 사용해 백병전을 주도하려고 했으나 당나라 수군은 어떻게든 백병전을 피하기 위해서 불화살을 계속 퍼붓는 화공을 활용하였습니다. 하필 이때 바람이 일본 수군 쪽으로 세게 불고 있어서 불은 삽시간에 일본 전함에 퍼졌고 일본 수군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때르기에 당나라 군함은 크고 둔탁한 특성을 활용해 일본 군함을 들이받아 거의 400여 척 모두가 괴멸됐습니다. 이 전투가 백강구 전투이고 나당 연합군의 승리였습니다. 압도적인 병력 수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군이 패배한 이유는 1차적으로는 강 초입을 먼저 선점하지 못한 게 컸습니다. 주류성에서 일본 병력만 기다리던 부여풍은 소식을 듣고는 몰래 성을 나와 고구려로 도망을 갔고 백제 부흥군은 항복하였습니다. 백제 다음 나당 연합군이 일본을 공격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나카노의 황자는 일본에 있던 백제 기술자들을 총동원하여 쓰시마 섬의 가네다성, 규슈섬에 미즈성, 오노성, 가이성 등 요충지마다 산성을 축조해 방어에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나당 연합군의 다음 목표는 고구려였고 668년 고구려도 멸망했죠. 이후 나카노의 황자는 덴지덴노로 즉위합니다. 고구려가 멸망하자마자 신라의 문무왕은 덴지덴노에게 국교 회복을 요청해옵니다. 왜일까요? 신라가 싸울 상대가 새로 생겼다는 뜻이겠죠? 바로 신라마저 노리던 당나라였습니다. 덴지덴노 역시 오히려 신라와 수교를 맺으면은 신라가 방어 역할을 해주리란 믿음으로 국교 회복을 했고 이로부터 8년 후 신라가 나당 전쟁에서 승리하며 전쟁이 끝이 납니다. 신라가 전쟁의 끝을 맺은 마지막 전쟁은 기벌포 해전이라고 바로 일본군이 백제 부흥군을 도와주다가 패배한 백강구 전투가 치루어진 그곳이었으며 신라는 일본과는 다르게 강 초입을 선점한 덕에 승리할 수 있었죠. 더 소름 돋는 거는 백제 멸망 전에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에게 충신이라고 알려진 성충이 유서를 남기기를 적국이 쳐들어올 경우 반드시 금강 초입을 선점해서 바다와 강이 만나는 그 입구에서 싸워야만 이길 수 있다고 했던 겁니다. 의자왕은 말을 듣지 않았고 일본군은 시간 맞춰 오질 못했기에 실패한 반면 신라는 승리했던 거죠. 이렇듯 삼국통일전쟁은 비단 고구려 백제 신라만의 싸움이 아닌 최초의 동아시아 세계대전이었던 겁니다. 아스카 시대는 확실히 일본이 한국의 나라들에게 특히 백제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반면 하쿠오 시대는 신라와 그리고 당나라에게도 분명 의지를 했으나 그 가운데 일본 고유의 문화를 찾아가보자는 의지도 곁들여지는 새로운 시대였죠. 673년 덴무덴노는 쿠데타를 통해 40대 천황으로 즉위했고 이제는 백제든 고구려든 다 사라지고 신라와 당나라만 남은 상황에서 두 국가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외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의 문화를 적극 받아들이면서도 일본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가며 중앙 집권화를 도모했죠. 8세기가 되면 나라 시대라고 수도를 헤이조쿄로 천도하고 이제 일본이란 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신라, 발해, 당나라의 이른바 견신라사, 견발해사, 견당사라고 사신단 겸 문물 실차단을 보내서 일본 또한 동아시아 국제사회 일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발해와도 교류를 텄는데요. 당시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 용천부에서 현재의 중국 지리성 훈춘시인 동경 요원부를 거쳐 바다를 타고 일본까지 가는 일본도라는 발해와 일본 사이의 대외 교통로도 따로 존재하였습니다. 이런 동아시아 내의 국제적 교류가 활성화된 건 비단 일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7, 8세기 약 150년 정도 중국의 당나라, 한국의 발해와 통일신라, 일본 등 모든 나라들이 서로 교류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우던 동아시아 역사 통틀어 이다지도 평화로울 수 없던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평화의 8세기에 독특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 신라가 일본을 원정하러 떠났다는 겁니다. 731년에 일본이 또 대대적으로 침공을 해왔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공격 몇 년 전에 신라가 먼저 일본을 공격한 흔적이 있었죠. 그것도 2번이나요. 때는 통일신라 최전성기를 구가한 성도광 때인데 일본 규슈섬에 있는 어느 한 신사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718년경 백제 유민들이 일본 규슈섬의 미야자키현에서 마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신라군이 쳐들어와 백제 유민들을 토벌하고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한 종교시설에서 내려오던 기록물인지라 신빙성이 보정되는 건 아니고 또 당시 통일신라의 국내외 정황을 살펴봤을 때 굳이 백제 유민들을 토벌하고자 힘들게 바다 건너 여기까지 왔다는 명분과 이유도 없어서 의심가는 구석이 많지만 어쨌든 우리 쪽 기록물도 아니고 일본 측 기록물인데 거기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로부터 2년 후인 720년에 해동제국기라고 조선시대의 신숙주가 정리한 일본 대마도 오키나와 역사서에는 신라가 서쪽 변방을 와서 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731년 일본의 신라 공격은 이전에 2번의 침략을 받은 일본의 반격이었겠죠? 그럼에도 일반적으로는 모든 나라들이 동아시아 문화의 보편적인 정치, 사회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키워놓으며 미술사적으로도 그리고 국제 정치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대였죠. 특히 당나라가 워낙에 개방적인 나라를 표방했던지라 다국적인 유능한 인재들이 당나라로 모여들었고 국적을 불문한 승려들도 당나라에 모여 서로 지성을 나누고 인맥을 다졌답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간 학자들을 도당 유학생, 당나라로 유학을 간 승려들을 도당 유학승이라고 불렀죠. 그 일례가 바로 장보고와 앤린의 사이입니다. 신라인 출생으로 당나라 하급장교 일을 하며 당나라 산둥반도의 상단을 꾸리며 재력을 불린 장보고였지만 바다 위의 해적들로 인해 본인 상단의 피해가 막심하자 본국인 신라로 귀국하여 신라 왕에게 군사를 얻은 뒤 지금의 전남 완도에 청해진이란 해군 군사기지를 건설하고는 바다 위의 해적들을 소탕하며 해상무역의 1인자로 군림합니다. 당시 당나라, 신라, 일본 사이 교류가 왕성한 만큼 해적들이 들끓고 있었거든요. 청해진은 자체 호위 병력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장보고가 당나라와 일본을 왕래했던 일본인 승려 앤린을 호위해줍니다. 앤린은 장보고에 대한 고마움으로 장보고가 중국 산둥반도에 건설한 사찰 적산 법화원에도 많이 방문하고 일본 교토에다가 적산 선원이라고 이 장보고를 위한 절까지 만들어줍니다. 앤린은 일본과 당나라를 오가며 유학을 했던 일들을 다이어리 형식으로 책을 내는데 이걸 입당구법 순례행기라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 정말 앤린 승려 개인 다이어리인데 온갖 장보고 칭찬 일색입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본인 이야기보다 장보고 이야기 비중이 더 커요. 동아시아의 해적들 하면은 보통 일본의 왜구들을 생각하는데 그보다 먼저 한국인 해적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9세기경부터 신라인 해적들, 신라구들이 창궐하여 동아시아 전체를 골머리를 앓게 했습니다.
쓰시마 섬의 어부들이 신라구의 해적 기지를 보고는 신라 정부가 대규모 원정군을 조직한다고 착각을 할 정도로 그 위세가 어마무시했고, 일본 정부가 이 해적들을 잡아다가 체포했는데 이 체포되는 신라 해적들끼리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도 있었죠. 신라 구들은 일본의 중남부를 아주 자주 약탈했고, 신라와 일본 사이가 이 신라 구 때문에 외교적으로 틀어질 정도였습니다. 통일신라의 신라 해상무역은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교역을 할 정도로 이 해상무역에 큰 활약을 보였고, 그만큼 신라구 같은 해적들이 창궐하기 너무 좋은 조건들이었죠. 이때 신라구 해적들은 그저 약탈만 일삼는 도적대들이 아니라 중국 당나라, 이 산둥반도와 동남 해안에 퍼져 있는 중국인 해양 상인들, 산둥반도에 있던 신라인들, 신라의 지방 호족들이 빈번하게 담합하거나 지원을 해주었고, 신라구들은 그저 조금 폭력적인 해양 상단들이었던 겁니다. 특히 그 타겟트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피해가 오죽 심했으면 신라인 입국을 거부할 정도였죠. 비록 실패했지만 신라구들끼리 쓰시마섬 정복 준비도 했던걸요. 단 한중일 사이 바다를 신라구들이 주름 잡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장보고가 이 신라구들을 일망타진했던 겁니다. 단 장보고 사후 신라구들이 다시 조금씩 들끓기 시작했고, 이들은 통일신라 말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약해지고 황해안 일대의 해상호족들이 더 큰 힘을 얻으며 신라구들은 이들과 연합해 더 성장했죠. 이들을 토벌하며 급작스레 호남 지역에서 크게 세력을 키운 사람이 추후 후백제를 건국하는 견훤이었습니다. 단 왕건의 고려가 한반도를 재통일하고 빠르게 민심이 수습되면서, 그리고 왕건 그 자체도 해상 세력 출신이었던지라 고려의 한반도 통일 후 신라구는 점차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고려 초기와 중기에는 고려와 일본 사이의 교류가 통일신라 때만큼 왕성하지는 못합니다. 우선 중국은 그 강대국 당나라가 멸망한 뒤 송나라가 들어섰지만 늘 북방의 거란족 여진족들과 대립하느라 당나라 때처럼 거대 국제국가의 면모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죠. 물론 규슈의 하카타와 다자히후가 국제교육의 항구 역할을 해주었지만, 당시 일본은 공무역만 관장하지 이 사무역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죠. 이런 국제적 요인도 있었지만 일본은 점차 외교를 등한시하는 폐쇄적인 국가로 나아갔고, 결정적으로 12세기 일본은 사무라이 시대, 이른바 막부 시대로 접어듭니다. 천황은 상징적 존재로 격화되고 사무라이 수직 구조의 정점에 있는 쇼군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있는 시대였는데요. 대사무라이 시대가 개막하며 일본은 더더욱 외교적으로 폐쇄적인 노선을 고수합니다. 첫 번째 사무라이 시대를 가마쿠라 막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마쿠라 막부도 국제적 요인 때문에 쇠퇴하는데요. 그 주범은 바로 몽골족의 원나라였습니다. 중국을 정복한 몽골족은 국호를 원나라로 바꾸고 고려와 질긴 항쟁을 이어간 끝에 고려를 멸망시키지 않고 국채를 보존해주는 대신 원나라의 제후국으로 임명하는 원간섭기 시대로 접어드는데요. 팽창 정신을 아직 놓지 못한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은 일본 원정까지 원했고, 고려를 일본 원정의 전진기지 겸 원정 동맹군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로써 고려와 원나라의 일본 원정이 시작합니다. 원나라 쿠빌라이 칸의 명령으로 고려의 24대 국왕 원종은 별수 없이 물자와 병사들을 바쳐야 했는데, 이때가 삼별초라고 고려의 원나라 복속을 거부하던 고려 군부의 잔당들이 진도에서 항쟁할 때였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오히려 삼별초의 항쟁을 진압하면서 동시에 이를 일본 원정을 위한 준비 단계로 삼으며, 고려가 삼별초를 진압하려고 할 때 원나라 사령관과 원나라에게 빌붙은 고려인들을 필두로 병사들을 계속 지원하였습니다. 삼별초는 진도에서 제주도로 넘어가 항전했지만 결국 1273년 제주도까지 점령되면서 삼별초의 항쟁은 끝이 나고, 원나라는 제주도에 탐라 총관부를 설치하여 일본 원정의 전진기지로 삼습니다. 더불어 삼별초의 항쟁 진압전에 투입시킨 원나라 병력을 그대로 일본 원정에 투입시키기로 했으며, 원나라에 빌붙었던 민족 반역자 홍다구가 원나라 환심을 사기 위해 삼별초의 항쟁 진압이 한창이던 때부터 그 이후까지 요즘 말로 고려 백성들과 군사들을 갈아 넣어서 대규모 일본 원정군과 함선들을 제작합니다. 이렇게 1274년 원나라 병력 약 25,000과 고려 병력 8,000, 함선 900척의 원정군이 경남 하포를 출발했고, 고려 측 지휘관은 삼별초의 항쟁을 진압했던 김방경이었습니다.
이를 고려와 몽골의 원정이라는 뜻에서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이라고 합니다. 혹은 몽골 측 국가명 원나라를 빌려와 여원연합군의 일본 원정이라고도 하죠. 여몽연합군은 2주도 안 되어 쓰시마 섬과 이키섬에서 일본군을 토벌했고 약 3주 만에 지금의 규슈섬 후쿠오카의 하카타만에 상륙합니다. 쓰시마 섬과 이키섬에서 몽골 병사들이 일본인들에게 자행한 학살의 규모가 정말 무시무시했다고 하네요. 규슈섬의 지방 사무라이들이 대거 모여 항전했으나 고려 장군 김반경의 지휘하에 일본 병력은 쓸려나가면서 하카타만과 인근 내륙 지역까지 연몽연합군이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제 더 진격해서 사기가 떨어진 일본 사무라이들을 토벌하고 규슈섬을 장악해 가야 하는데 이 여몽연합군이 승리를 하고 나서도 굳이 진격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모습만을 보이다가 큰 규모의 태풍을 만나 무려 200척이 침몰해버립니다. 여몽연합군이 잘 싸워서 죽인 일본인들을 보다 태풍으로 인해 익사한 여몽연합군 측 병력이 더 많았죠. 이해가 안 가는 건 상륙에도 성공을 하고 해안가 장악에도 성공을 했는데 왜 병사들이 육지에 있지 않고 배 위에서 주둔하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당시 병사들이 바다 위에 배 안에 있었으니 더 피해의 규모가 컸던 거죠. 아마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찰나에 태풍을 맞은 게 아닌가 합니다. 이로부터 7년 후 1281년 쿠빌라이 칸은 다시 한번 규슈섬을 조직했다며 고려에게 명령해 2차 원정군을 조직합니다. 이미 1년 전이었던 1280년 쿠빌라이 칸은 고려의 정동행 중서성이라고 줄여서 정동행성이라고 부르는데 일본 원정을 위한 일종의 작전사령부를 설치했죠. 당시 고려 국왕은 원종의 아들 25대 왕 충렬왕이었는데 충렬왕은 원나라 정부에 고려 형편이 지금 많이 안 좋다며 입장을 바꿔줄 것을 호소했지만 쿠빌라이 칸은 고려 정부를 달래기도 하고 압력도 넣으면서 결국은 2차 원정군을 경남 하포에서 출발시켰습니다. 원나라 측 병력 1만, 고려 측 병력 2만이었으며 2차 때는 독특한 게 중국 남쪽에서 출발하는 중국인 측 수군들도 있었던 겁니다. 2차 때는 원나라가 중국의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전체를 다 장악한 이후의 시점이라 중국의 동남 해안에서도 수군을 출정시켰던 거고 그 규모는 자그마치 10만이었습니다. 그러나 10만 중 상당수가 전혀 훈련되지 않고 무기도 지급받지 못한 허수들이었죠. 여몽연합군은 2차 때도 1차와 똑같은 루트로 쓰시마 섬을 거치고 이키 섬을 거친 후 하카타만에 상륙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여몽연합군은 쓰시마 섬을 점령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쳤으며 이키 섬은 장악하긴 했으나 저항의 강도가 워낙 세서 여몽연합군이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하카타만 상륙도 1차 때보다 훨씬 더 어렵게 성공을 했고 지연된 시간이나 입은 피해가 막심했죠. 더군다나 일본 본토에서도 대규모 사무라이 병력들이 내려오고 있었고요. 그래도 숫자로는 여몽연합군이 훨씬 더 많아서 대규모 접전이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싸워보기도 전에 또 태풍이 몰아쳐서 병사들이 싹 다 익사하거나 살아남아도 후유증과 배고픔으로 사망합니다. 몽골, 고려, 중국 측 함선들이 크고 작은 거 다 합쳐서 3,500척이었고 그 중에 90% 이상이 침몰됐다고 하니 당시 상황을 대충 짐작할 수 있죠. 다행히 고려군은 김반경의 유능한 지휘하에 피해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2차도 실패했으며 일본인들은 두 번이나 일본을 지켜준 태풍을 신이 내린 바람이라는 뜻에서 신풍, 일명 가미카제라고 불렀습니다. 2차 원정까지 실패한 후 이 정동행성은 폐지가 되었으나 1283년과 1285년 정동행성을 다시 부활시켜 추가 원정도 준비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쿠빌라이 칸이 죽는 바람에 무산되었습니다. 아마 일본 원정은 쿠빌라이 칸의 개인의 욕심이었던 것 같고 원나라 정부나 군부도 딱히 일본 원정에 동조하는 쪽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지난번 4화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침공할 당시 일본은 최초의 사무라이 시대, 이른바 가마쿠라 막부의 시대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은 태풍으로 실패하였지만 일본에게 입힌 피해가 특히 쓰시마섬과 이키섬 그리고 규슈섬의 피해는 경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더불어 가마쿠라 막부에서도 여몽연합군이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있었고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군사비 지출도 어마어마했죠. 사무라이 피라미드 신분 구조에서는 이 정점에 있는 쇼군 그리고 이 쇼군에게는 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가신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고케닌이라고 불렀는데요. 쇼군의 친위대 같은 개념이었으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한이 남달랐죠.
그러나 막부 정권은 여몽연합군의 침입에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이 고키닌들로부터 많은 경제적 자산을 수탈해갔습니다. 그들이 쇼군에게 분봉받은 영지들을 도로 빼앗기고 여기에 상업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토지의 가치도 하락하는 게 아닙니까? 다수의 고키닌들이 몰락했고 몰락한 고키닌들은 토지와 터전을 잃은 채 전국 지방을 전전하며 지방의 유력 사무라이들에게 복속되는 현상이 만연해지죠. 이렇게 지방 분권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천황 고다이고 덴노는 가마쿠라 막부 정권을 타돌할 움직임을 보이지만 1332년 역공을 받아 천황이 교체되었고 유배지에 있으면서 고다이고 덴노는 전국적인 거병 명령을 호소하며 각 지방의 사무라이들이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진압하지 못한 가마쿠라 막부는 1333년 공식적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고다이고 덴노는 굳이 따지자면은 이 사무라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사무라이들을 동원한 게 아닙니까? 복귀한 고다이고 덴노는 귀족과 사무라이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으나 사무라이들의 기득권이 너무 강건했고 고다이고 덴노는 다시 사무라이들을 분열시키기로 합니다. 이렇게 친천황 사무라이들과 반천황 사무라이들로 나뉘는데 반천황 사무라이들이 수도 교토를 장악하고 고다이고 덴노와 친천황 사무라이들은 교토를 탈출해 요시노로 도망치면서 북쪽의 교토와 남쪽의 요시노 정부 두 개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데 북쪽 교토에 있던 반천황 사무라이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1338년에 스스로 새로운 쇼군이 되어 두 번째 막부인 무로마치 막부가 개창합니다. 그러나 남북조로 갈려있는 상황에서 이 무로마치의 쇼군은 유일한 쇼군이 아니었고 북조의 이 교토 정권 내부에서도 권력이 불안정했습니다. 이렇듯 막부의 전국적인 지배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몇 년 전 가마쿠라 막부가 지방 사무라이들에 의해 타도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 지방 사무라이들이 다이묘라는 지방 영주로 부상하면서 그 지역 내에서는 엄청난 자치권을 발휘하는 세력이 된 겁니다. 하나의 통일된 강력한 중앙정부의 힘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방별로 다 행정 지배력이 제각각이면은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통제할 수 없는 사 조직들도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법입니다. 지방 다이묘들과 결탁한 범죄 집단들도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섬나라, 일본에서 범죄 집단이라 하면 해적들이겠죠? 바로 14세기 동아시아 전체를 박살내었던 왜구들의 등장이었습니다. 오화에서 말씀드렸듯 당시 이제 갓 가마쿠라 막부가 시작한 시기에는 일본이 북조와 남조로 분열되어 있었고 지방 분권화 현상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중앙 지배력은 매우 약하고 왜구들이 창궐하기 딱 좋은 조건이었죠. 이 왜구들은 주로 쓰시마섬, 이키섬, 규슈섬에 집중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이 섬들에서 고려와 중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해류와 바람에 따라 한반도의 동해안을 약탈할 수도 있고 중국과 고려 사이 황해안 일대를 종횡무진 누빌 수가 있었습니다. 황해의 해류를 타면 중국 동남해안과 고려 서해안을 양옆으로 털어먹을 수도 있었죠. 왜구의 첫 타겟은 지리적으로 조금 더 가까운 고려였습니다. 왜구들의 약탈이라면 주로 고려인 남쪽 해안 지방이 피해가 심했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물론 남쪽 해안 지방의 피해가 극심했기도 했지만 점점 내륙으로까지 들어왔고 한반도 북부까지도 진출해 약탈했었죠. 그 딱 분기점에 해당하는 시점이 바로 1350년입니다. 1350년부터 이상하게 왜구들이 약 100여 년에 걸쳐 한반도 국토를 포함해 동아시아 전체를 휘잡게 됩니다. 1352년 고려의 31대 왕인 공민왕이 즉위했습니다. 공민왕이 즉위하기 전까지 이 2년간도 왜구들의 노략질의 빈도수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주로 바닷가 말이 주된 타겟이었어요. 공민왕 즉위 연도에만 수차례 왜구들의 침입이 있었고 심지어는 인천까지, 황해도까지도 바다를 따라 올라왔었죠. 이런 수차례의 침입에 따라 왜구들도 고려의 경제적 교통로에 대한 이해도가 생겨버렸고 1354년에는 무엇이 표적이 되었느냐? 바로 조은선이었습니다. 조은선이 뭐냐고요? 남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을 수도인 개경까지 실어 나르는 세금 운반선이었습니다. 세금을 노리니 그만큼 왜구들이 뺏어가는 경제적 양이 어마어마했고 고려의 피해는 더더욱 커져갔습니다. 고려 군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고요? 물론 싸우긴 했습니다. 그저 졌을 뿐이죠. 1358년 고려 선박 300척이 불타 없어졌다고 하고요. 이에 공민왕과 고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별다른 방법 없이 그냥 해안가에 사는 백성들 내륙으로 이주를 장려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저 해안가 마을을 비우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왜구들의 침입이 잦은 것도 문제고 설령 오지 않더라도 언제 올지 모르는 불안함에 백성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1360년대에는 북방의 홍건적들까지 침입해오면서 고려는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인천 옹진군에는 이작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1364년에는 세금 좋은 선 호위 병력을 별도로 붙였는데 고려 장수들이 왜구들을 맞닥뜨리고는 도망쳐버리고 80척 중 60척이 침몰합니다. 왜구들을 상대로 몇 번 이기기는 했으나 이마저도 바다 위에서 싸워 이긴 게 아니고 내륙 지방까지 약탈하러 온 왜구들을 산골 깊숙이 유인해 토벌하는 수준이었지 근본적인 전쟁의 승리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1369년에는 중국으로까지 왜구들의 공략 범위가 넓어져 특히 산둥반도 일대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딱 인천과 황해도 서해안 털고 산둥반도까지 털고 오면은 왜구들 입장에서의 최적의 코스였겠죠. 당시 중국 명나라를 건국한 명나라의 1대 황제 홍무제 주원장은 이런 말을 했다죠. 왜구들이 중국의 근심거리는 되지 않겠지만 고려를 소란하게 만들까 우려된다. 하물며 왜놈들이 10년 넘게 바닷섬을 휘젓고 다녀 고려 왕국의 모든 사정을 다 세세히 알고 있으리니 이것 또한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 국왕이 그들을 물리치려 할 경우 깊은 해저와 높은 보루 및 충분한 비축물자가 없으면 사방에서 원병이 오더라도 적들의 예봉을 꺾고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공민왕은 왜구들을 격퇴하지 못하는 사령관들을 엄히 책임을 물어도 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그렇다면 고려의 군대는 그다지도 최악체였느냐?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군대는 사벌군벌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최악체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이성계 등의 동북면 군대와 고려의 중앙군도 북방의 이민족들과 육군으로 이 기병과 보병으로 쏠 때는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다만 고려는 수군이 지나치게 약했던 겁니다. 아니 별도의 수군이 없었습니다. 이 말이 아예 전함과 배 위에 싸우는 병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대는 분명히 있었어요. 다만 별도의 독립된 수군 전문 병과가 없었던 거죠. 마치 처음 전투기들 생겼을 때 별도의 공군이 없는 채 육군과 해군으로 나뉘었던 것처럼 말이죠. 1374년 그간 두각을 보이지 못했던 이희장수와 정지장수가 공민왕에게 수군을 별도로 만들어 수전에 특화된 훈련을 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립니다. 정지는 공민왕에게 내륙에 사는 백성은 배를 부리는데 익숙하지 못하니 왜구들을 막기 어렵습니다. 바닷섬에서 나고 자랐거나 해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만 등록시켜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들을 지휘하게 하면은 5년 내에 바닷길을 깨끗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공민왕은 이희와 정지에게 이르러 초야에 묻힌 이희도 이러한데 백관이나 위사 중에서는 이러한 인재가 없느냐고 했다죠. 수군 특별 양성에 대해 공민왕은 최영 장군에게 의견을 물어봤고 최영은 수군에 특화된 별도의 군대보다는 고려의 전 군대가 수군에 투입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전함 2000척을 만들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당시 고려 수군이 갖고 있는 배가 전부 다 합쳐서 100척 내외 정도였을 때 최영의 주장은 파격적이었죠. 공민왕은 고려의 전 병력을 수군으로 만들 수는 없었고 2000척까지도 전함을 만들 수도 없었으나 이희, 정지 등의 제안에 따라 수군을 육군 소속이 아닌 별개의 부대로 독립시키기로 합니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양을 키우려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초반엔 왜구들에게 계속 깨지기만 합니다. 공민왕이 고민하던 중 1374년 외선 무려 350척이 경남 하포로 들어와 고려군 5000명이 여기서 전사합니다. 병사가 5000명이 죽었으면 희생된 민간인 수는 훨씬 더 많았겠죠? 하포 전투에서 유례없을 정도의 대패배를 겪은 이 시점에 아직 고려 수군이 제대로 갖추어주지 못한 이 시점에 공민왕이 살해를 당했고 어린 우왕이 32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왜구들의 횡포는 여전했고요. 우왕 2년이었던 1376년 늘 그렇듯 왜구들이 20여 척의 선박을 이끌고 전라도 해안가를 약탈한 후 내륙으로 진입, 이후 충청도까지 북상합니다. 고려군은 제대로 반격을 하지 못한 채 밀리기만 하고 있었죠. 이에 최영 장군은 당시 환갑의 나이였음에도 본인이 직접 전장에 나서고 싶다며 자처했고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늙은 몸을 이끌고 출정하였습니다. 지금도 환갑이 결코 젊은 나이도 아닌데 하물며 고려시대 환갑은 나이 노장 중에 노장이었던 겁니다. 최영은 지금의 충남 부여군에 있는 홍산에서 절벽 위에 있던 왜구들과 싸우는데 이때 최영 장군은 정예 부대와 함께 최전선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사령관이 맨 앞에 있는데 어느 병사가 안 따라올까요? 맨 앞에 있다 보니 당연히 적의 표적이 되었고 최영은 전투 중 입술에 화살을 맞았다고 합니다. 입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음에도 당황하지 않은 최영 장군은 화살을 뽑아 그대로 다시 화살을 날려 적을 쏴 죽이고 분전하여 홍산에서 왜구들을 무찌르는데 성공합니다.
이 전투가 홍산대첩이며 이미 최영 장군은 고려 내에서 만인의 존경을 받는 베테랑 장교였지만 홍산대첩의 승리를 계기로 구국 영웅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홍산대첩에서 적군과 아군의 수 그리고 사상자 수는 불명확하지만 왜구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리라 추정됩니다. 애당초 이 20척만 가지고 왔잖아요. 따라서 대첩이라 불릴만한 규모의 전투는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대첩이 붙는 건 노장의 몸에도 불구하고 선두에서 병사들을 지휘하며 활약한 최영 장군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공덕을 기리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죠. 홍산대첩에서 최영이 보인 맹렬함 때문에 이후 왜구들 사이에서는 왜구들이 두려워하는 건 오직 최영뿐 이런 말들이 돌았다고 하죠. 이제 이 사람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바로 최무선입니다. 한국 전쟁사에서 한 획을 그었고 이후 고려 및 나중에 조선까지도 수군들의 수전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던 아주 강력한 무기, 바로 화약을 개발해내는데요. 우선 화약은 일찌감치 중국에서 만들어졌으나 중국만이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화포를 만들 수 있는 국가도 중국이 유일했죠. 중국은 아주 소량으로 화포를 외국에게 대여는 해주었으나 화포를 제작하는 기술만큼은 철저히 기밀로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화약에 관심이 많던 최무선은 엄청난 양의 공부와 연구, 끝없는 시행착오의 실험, 인맥을 총동원한 중국 지인들로부터의 정보를 바탕으로 끝끝내 화약 만드는 기술을 터득합니다. 고려 정부는 처음에는 최무선이 화포를 만들었다는 말을 믿지 않았으나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 1377년 우왕 3년 이 고려 정부는 공식적으로 화통 도감을 설치합니다. 화통 도감은 화기 제조를 위한 임시관청으로 최무선의 주도하에 화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화포 대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3년 후 1380년 때마침 약 500여 척의 왜구 선박들이 고려로 쳐들어왔습니다. 이 500척은 정말 이때까지도 없을 만큼 유례없는 대규모 왜구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아직 남북조로 나뉘었던 일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던 남조는 규슈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했고 여기서 쫓겨난 사무라이 세력들이 왜구들과 결탁해서 작정하고 고려로 넘어오려고 했던 겁니다. 왜구들은 이 500척의 함대를 지금의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 사이 진포라는 곳에서 정박시키고 내륙으로 약탈을 하러 떠납니다. 그렇다면 정박해 있는 500척의 배에는 최소한의 수비 병력밖에 없었을 텐데 이때 최무선이 100척의 함선을 이끌고 가 그간 개발해두었던 화약통을 실험했고 실험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500척 함대 괴멸. 비록 비어있는 배였지만 500척을 박살낸 건 아주 큰 성과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선이 전부 없어지니까 내륙으로 노략질하러 떠난 대규모 왜구들이 못 돌아가고 한반도 국토 내에 갇혀버리니 기왕 이렇게 된 거 고려 곳곳을 유린하며 약탈을 일삼습니다. 충청도 털고 경북 털고 지리산 쪽으로 내려가 또 털었죠. 고려 조정은 고려 군부 최고 장교 9명의 원수들을 왜구 토벌에 보냅니다. 병력이 약 1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고려의 정규군이 지금의 경남 함양 사근 내역에서 대패배를 해버립니다. 우왕은 최영의 추천에 따라 최강 군벌을 소유하고 있던 이성계의 부대를 투입시키기로 합니다. 이성계의 부대는 정규군이라기보다는 이성계가 지휘하는 이 사적 군벌 느낌이 강해서 처음부터는 투입시키지 않았으나 이제 별 도리가 없었던 거죠. 이성계는 지금의 전북 남원인 황산에서 고려시대 왜구와의 최종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전면전에 들어섭니다. 이성계는 보병이 왜구들과 맞붙는 사이 기병대를 이끌고 크게 돌아 왜구들의 후면을 공격했고 난전이 펼쳐지는데 결국은 왜구들이 고지대로 도망칩니다. 그래도 고지대를 선점한 왜구들은 아래에 있는 고려군에게 화살을 퍼부으며 방어하고 있었죠. 이성계가 부하 장교들에게 왜구들의 추적 임무를 주었는데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가파른 절벽길이라 진군이 힘들다고 하자 이성계는 둘째 아들 이방과를 보냈답니다. 이방과조차도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거길 올라가는 건 무리입니다 라고 하자 답답한 이성계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가파른 길을 올라가 길을 뚫습니다. 다시 한번 격전이 치러지는 가운데 왜구적장 아지발도가 눈에 띈 겁니다. 활의 신이었던 이성계는 화살을 쏘아 정확하게 아지발도의 투구를 떨어뜨렸고 아지발도가 당황한 틈을 타 이성계의 의동생 이지란이 아지발도를 죽여버렸습니다. 적증을 잃은 왜구들은 도망치다가 반 이상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답니다. 살아 도망치는 왜구의 수가 고작 7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전투가 왜구 전쟁사에서 가장 규모가 큰 황산 대첩이었고 사실상 보스몹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황산은 삼국시대 백제의 계백이 신라의 김유신과 싸운 황산 벌과는 다른 곳입니다.
이로부터 다시 3년 후였던 1483년 120척의 외선이 또 쳐들어왔다가 남해안 관음포에서 정지 장군이 이끄는 47척의 고려 수군에게 패배하고 돌아갑니다. 공민왕 이래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도 수군 양성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정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정예 수군을 조직해냈고 늘 털리기만 하던 고려 수군이 이제서야 빛을 발했던 겁니다. 이로써 고려시대 왜구들은 한동안 고려를 침공해오지 못했고 나중에 다시 부활은 했지만 과거처럼 그 정도 노략질은 더 이상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개국과 함께 15세기부터 다시 무더기로 왜구들이 나타난 배경에는 이번엔 중국 명나라도 껴있었습니다. 1392년 조선이 개국하던 그 해에 일본의 남북조가 통일이 됩니다. 승리는 북조의 무로마치 막부였죠. 조선 개국 직후에 왜구들이 다시 여러 번 침입을 해온 거는 이 무로마치 막부의 지배를 원치 않았던 무장 해상 세력들이 일본을 떠나 조선을 공격하러 왔던 게 아니었을까 합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는 명나라와 공식적인 조공관계를 체결합니다. 감합이라고 명나라와 교역을 할 수 있는 징표가 있는데 명나라와 교역을 하려면 이 감합이 필요했고 명나라 일본 무역을 그래서 감합무역이라고 하죠. 이건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이 감합을 발행하지는 않았으나 조선 정부에서 발행한 통행 증명서를 가진 선박만이 조선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증서가 없으면 무역을 할 수 없으니 무역의 범위가 제한된 상황에서 경제력이 빈곤해진 일본의 지방 세력들은 다시 무장을 하고 바다를 나가 조선과 명나라 해안가를 약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의 국토는 대부분이 산지고 평야가 적어서 늘 쌀 부족 문제를 만성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경제는 필연적으로 외국과의 무역에 의존해야 하는데 명나라 조선이 무역의 규모를 최소화하니까 그들에게 남은 방법은 해적질이었던 거죠. 특히 조선과의 무역에 가장 크게 의지했던 일본의 지방 세력은 대마도 세력이었습니다. 이러니 대마도의 세력들은 왜구들을 지원해주고 왜구들의 기지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구들이 약탈해온 것으로나마 대마도 경제를 돌려야 했으니까요. 세종 1년이었던 1419년 5월 13일 황해도 해주, 연평곳에 이 왜구들이 배를 끌고 들어와 노략질을 하며 식량을 요구했습니다. 담당 지방관은 이들을 잘 달래서 보내기 위해 요구하는 식량을 주었으나 이들은 되려 민가를 더더욱 약탈하는 등 꼴사나운 짓을 합니다. 담당 지방관이 해주 연평곳으로 쳐들어온 왜구들과 소규모 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왜구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명나라 요동반도로 가던 중 병력 일부가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황해도로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조정에 보고되었고 아직 20대 쪼렙이었던 세종대왕은 수군 말고 육군의 방비를 강화하자고 했으나 조정의 의견은 왜구들은 수군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쪽이었죠. 그러니까 논의의 대상은 방어를 위해 육군을 강화하느냐 수군을 강화하느냐였는데 군사권을 쥐고 있는 상황 이방원은 획기적인 제안을 하니 방어가 웬 말이냐, 왜구들의 본거지인 대마도 정벌을 떠나자는 생각이었죠. 지금 왜구들 상당수가 요동반도로 빠져있으니까 기회는 이때가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왕권 강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이방원은 이 체제가 자기 아들 때에게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일부러 세종에게 빨리 양위하고 본인은 상황으로 물러났지만 쉴 거는 다 쥐면서 세종의 정권을 감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마도 정벌은 교과서에서 배우기로는 세종대왕 치세에 일어난 세종대왕의 업적처럼 묘사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은 상황으로 물러난 뒤 군사권을 여전히 쥐고 있던 이방원이 기획하고 주도했던 정벌 전쟁이었으며 세종대왕이 대마도 정벌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 이방원이 주도한 대마도 정벌 추진 준비가 고작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5월 13일에 황해도 해주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날 14일 바로 이방원은 이종무를 3군 도체찰서로 삼고 정벌군 편성에 들어갔습니다. 6월 초에는 남쪽 지방에 있는 일본인들이 혹시라도 왜구와 내통할까봐 전부 잡아들어 억류시켰고 이 과정에서 136명의 일본인들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6월 20일 이종무가 이끄는 군사 17,000명의 병력과 227척의 전함들이 대마도에 도착했으니 이 정벌군 조직 속도가 매우 빨랐죠. 역시 일처리는 이방원은 이 대마도 정벌을 통해 아직 자기의 권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내보이기 위한 목적도 있어서 빠르게 보낸 거죠. 이종무가 이끄는 조선 수군은 대마도에 도착하자마자 포구를 점령했고 이방원의 예상대로 왜구들이 대거 명나라 약탈 때문에 빠진 상태에서 대마도 해안가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종무는 왜구 함선들을 불살라버렸고 조선인 및 중국인 포로들을 구출해내주었죠.
정말 큰 성과를 냈던 거죠. 이 대마도에 있던 외국 병력들은 전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조선 수군은 식량도 2달치나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이기는 상황에서 이종무가 느닷없이 산속으로 들어간 외구 섬멸 작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산속 지형은 적군이 더 잘 아는 만큼 섣부르게 움직였다가는 이 부대가 오히려 괴멸될까 두려웠던 이종무는 일단 한 부대만 탐색하러 보내기로 하는데 장수들이 너도 나도 피하려는 겁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전쟁에서 뭐하러 굳이 나가 싸웁니까? 이종무는 결국 제비 뽑기로 탐색을 보낼 부대를 결정했고 이 부대는 산속 탐색을 하던 중 아니나 다를까 왜구들의 매복에 걸려 약 180명이 죽고 걸음만 나살려라 도망만 쳤죠. 그런데 탐색을 나가지 않았던 조선 수군은 괜히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도망치다가 죽는 전우들을 구하러 가지 않고 배 위에서 그냥 지켜만 봤답니다. 우군 절제사였던 이순몽만이 소수 병력을 이끌고 나가 화살 세례 속에 그나마 살아남은 조선 병사들을 구출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찝찝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조선 수군의 승리였습니다. 태풍철이 다가오자 조선 수군은 대마도주의 소 가문의 항복을 받은 뒤 철군하였고 많은 장수들이 귀국 후 승진 및 많은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종무만큼은 무리한 공을 세우려다가 병사를 잃었다는 죄목의 탄핵 상소를 받았으나 대마도 정벌은 이방원의 작품이었던 만큼 이종무가 판단 미스를 해서 벌을 받는다면은 이방원도 자기 업적에 흠이 나거나 쥐고 있는 입지가 흔들릴까봐 이종무를 유배를 보내기는 보내되 다른 사소한 이유로 보낸 후 얼마 안 있어서 풀어줍니다. 조선의 대마도 정벌이 있고 약 1년 뒤였던 1420년 명나라 요동반도로 작정하고 들어갔던 왜구들도 다른 지방에서 명나라 군대에게 전멸당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명나라 군대들이 침입해오는 왜구들을 토벌하는 건 방어에 불과했고 조선의 대마도 정벌은 공격이긴 했지만 왜구 창궐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낸 거예요. 혼내고 조선 정부는 대마도 도주에게 알아서 왜구 억제하라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대마도를 책임지던 대마도주는 이 섬도 척박하고 농사 지을 땅도 없는 이 대마도에서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왜구들과 결탁하는 방법이 유일했습니다. 명나라나 한반도나 대마도랑 교약을 안 해주잖아요. 나중에 상황 이방원이 죽고 세종대왕이 비로소 세종대왕 하던 때에 이 대마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있던 세종은 재위 8년째였던 1426년 진해, 부산, 울산, 이른바 삼포 항구를 열어 대마도와의 교역을 허가해 주었고 재위 25년째였던 1443년에는 대마도와의 교역을 더욱 확대하고 보장해 준다는 개해 약조를 대마도주와 체결하면서 이 대마도는 더 이상 왜구들에게 협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방원의 대마도 정벌은 개인의 야심이 물씬 들어간 정복 사업이기는 했지만 뒤이어 세종이 외교적으로 잘 마무리해준 덕분에 왜구라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심각한 문제가 한동안은 거의 해결되다시피 했던 의미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침략과 약탈은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이나 한반도나 일찌감치 세종대왕처럼 대마도와의 교역을 확보해 주었으면 왜구들의 침략이 그토록 심각하지도 우리의 피해도 그렇게 막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모든 국제 문제는 사건의 본질과 핵심을 파악하는 일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왜구의 역사는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한동안 조용해졌던 건 맞지만 16세기 왜구 침입의 역사는 임진왜란 전까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